자국의 어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자꾸 도입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미국 입장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겠는가? 앞으로는 모든 아날로그 자산은 NTF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이 되고 그게 유동화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자국의 어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자꾸 도입하기 위해서 빠르게 개발하고 연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미국 입장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겠는가? 그건 어차피 그 달러에 대한 패권 도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근데 미국과 같은 경우는 사실 연준은 생각보다 좀 느긋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롬 펄 의장 같은 경우는 디지털 화폐를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시차적인 대응에 전전긍긍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의견을 피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학계나 재계, 정계는 지금 나름대로 이제 바짝 긴장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미 하버드나 MIT 같은 데는 그 디지털 통화 주도에 대한 그 과정을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하버드대가 2019년 11월 달에 현재 상황을 디지털 커런시 워라고 규정을 하면서 디지털 화폐 전쟁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 하버드 대학 그 케네디 스쿨에서 백악관 모의 회의를 하나 연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참석한 사람들이 최근 20년간 미국의 그 경제와 금융을 주도해왔던 인사들이 이 회의에 모여서 그 앞으로 디지털 화폐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를 했는데 이 회의에 모인 사람을 보면 그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을 비롯해서 에스턴 커터 전 국방장관, 그 다음에 메간 어설리번 전 국가안보보좌관, 니콜러스 번스 전 국무차관,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사람이 게리 겐슬러 전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이었는데 특히 게리 겐슬러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 양반이 이번 그 바이든 정권에서 그 증권거래감독위원장에 등용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 디지털 화폐 전쟁에 대한 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모의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회의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디지털 화폐로 인해서 앞으로 벌어질 가상 시나리오들을 분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중국의 디지털 화폐를 이용한 북한의 핵무장과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이 그 의제 중에 하나로 도마에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임이 일회성이 아니라 이게 상시적인 연구 그룹이에요. 그래서 하버드와 MIT 그 디지털 화폐 이니셔티브 그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MIT 같은 경우를 보면 이 디지털 커런시 이니셔티브라는 그 MBA 과정을 신설해가지고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하고 그 분사 원장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리 겐슬러가 바로 이 MBA 그 교수 출신이에요. 그리고 올 초 같은 경우 미국의 통화감독청이 그 스테이블 코인의 금융권 사용을 전격 허용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기존의 금융권과 암호화폐 거래소 간의 칸막이가 제거되기 시작하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결정에 앞서서 지난해 무슨 일이 있었냐면 통화감독청이 은행권의 그 암호화폐 수탁 업무를 허용을 했어요. 즉 은행도 이제는 암호화폐 보관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고 대신 암호화폐 거래소도 주정부의 허가를 얻으면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업무도 하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 업무를 할 수 있게 서로 간의 칸막이를 열어줘서 이 통속과 융합의 시대로 이제
벌어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것에서 발전해서 요새는 그 디지털 자산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강남의 고가 아파트나 아주 비싼 그림 같은 거를 예전에는 큰 돈이 없으면 접근하기 힘들었는데 이것들을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어서 잘게 쪼개서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NTF,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모든 아날로그 자산은 NTF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이 되고 그게 유동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동화 증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현재 은행들이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지금 네. 물밑 작업이 굉장히 치열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러한 그 암호화폐 수탁 업무하고 이런 디지털 자산 그 운영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들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냐면 우선은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개인들이 그 자기가 만든 비밀번호를 잊어버려가지고 암호화폐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그거를 뭐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아예 그거는 그 비트코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잊어버린 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한 2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엄청난데 그럼 네, 20%면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이 보관 업무, 은행에 보관시켜서 안전할 수 있으면은 이거를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 NTF 그 대체 불가 토큰 시대가 열리면 이거는 대체 불가능, 그러니까 이중 지불이나 이중 판매를 하지 못하기 위해서 한번 복제했던 거를 다음에 다시 복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방지 기술을 취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우선 통계에 따르면 올 3월 4일 기준으로 미스풀 같은 경우 거래된 작품 수가 10만 점이 이미 넘어요. 많네요. 생각보다. 예, 금액으로 쳐도 지금 거의 2억 달러 수준에 육박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올 3월 초 같은 경우는 그 일론 머스크의 아내이자 가수인 그라임스가 이 디지털 복제 방지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기름을 온라인 경매에 붙여서 20분 만에 그 65억 원을 벌었을 정도로 지금은 이게 아주 핫한 저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변화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대목이 하나가 이제는 국제 외화 시스템이 큰 변화를 몰고 올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현행 시스템에서 즉 미국이 주도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으로 우리가 외환을 주고받으면 이 표가 웨스트 유니언의 그 외화 송금 수수료인데 저 수수료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높아요. 저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시스템에 있어서는 처음에 환전을 하고 그 다음에 송금을 하고 송금을 하려면 전용망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저쪽 받는 곳에서 수수료도 따도받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그 나라 통화로 환전할 때 환전 수수료 받고 그 다음에 또 그걸 현금으로 냈을 때 현금 수수료도 받고 해서 이 거치는 단계마다 이 6단계마다 수수료가 부과되다 보니까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현재 8% 내지 25%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세네요. 현행 시스템에서는 이게 굉장히 세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 우리가 송금할 경우에는 이 송금 수수료가 확 줄어듭니다. 즉 6단계가 3단계로 축소되면서 수수료도 5% 내외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그거는 서로 환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도 그 스테이블 코인은 그대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가 들지 않다 보니까 이거는 송금을 할 때 수수료가 2% 정도뿐이 안 들어요. 그리고 그나마 이것도 나중에는 수수료가 점점
줄어들어서 아마 제로로 수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국제 외화 송금의 통화는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불보듯이 뻔한 게 이제는 저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스위프트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생각보다는 빨리 그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이 은행권이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게 허가해 줬다는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앞으로 빠른 저 변화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 아주 핫하게 떠오르는 게 있죠. 그게 이제 메타버스인데, 이 메타버스는 사실은 초를 의미하는 접두사 메타하고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그 유니버스의 합성어인데, 즉 온라인에서 구현되는 이제 가상 세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상 현실이 실제 현실과 만나는 어떤 메타버스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그 속에서 쓰이는 돈이 이제 앞으로 가상화폐로 갈 공산이 커요. 우선 최근에 이 메타버스가 쓰이는 게 이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업계인데, 지난해 4월에 온라인 게임인 포트나이트 안에서 이 콘서트가 하나 벌어졌는데, 그 인기 래퍼 트래비스 스콧이 공연할 때 자그마치 전 세계에서 1230만 명이 동시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코비드19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공연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에서 공연을 한 건데, 이렇게 공연을 해봤더니 엄청난 수의 관객이 동시 접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홀에서 했어도 관객이 몇십만을 넘기가 힘든데, 그렇죠. 이렇게 온라인으로 했더니 뭐 몇백만, 몇천만 명이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코비드가 가더라도 이게 대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우리 방탄소년단도 그 신곡 다이너마이트 안무를 지난해 9월 바로 이 온라인 게임인 포트나이트에서 처음 공개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공개를 하면 이 아바타들이 추는 춤을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자신의 아바타가 그 방탄소년단을 따라서 추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곳에서 이러한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같은 게 활발하게 진행될 거고, 최근 대학가에서는 신입생 입학식에 이 대면 입학식을 못하다 보니까 메타 기술을 활용해서 마치 자기가 그 대학에서 지금 그 신입생 환영회를 하고 있는 듯한 이런 거를 가상 공간에서 연출을 했거든요. 이게 앞으로 더 나가면은 지금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경우가 특정한 그 캠퍼스가 없이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뭐 이런 시스템인데, 이제는 메타버스에서 이런 대학 교육이나 이런 것도 이제 가상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에 메타버스의 대표 주제로 꼽히는 게임 기업 러블록스가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뭐 첫날 50% 이상이 뛰면서 굉장히 지금 환영을 받고 있는데, 미국에서 10대들이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러블록스예요. 16세 미만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이미 러블록스에 가입을 해서 게임을 즐기고 있고, 그 다음에 13살 미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보다 러블록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한 2배 반 정도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러블록스 열풍이 전 세계로 퍼지다 보면 지금 어떤 말들이 도냐면, 앞으로 미래 세대는 인터넷이나 휴대폰보다 메타버스가 더 혁명적으로 쓰일 거다라는 이러한 그 전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타버스가 이제 게임을 넘어서 이게 앞으로는 소셜 커머스 쪽으로도 사업 능력이 확장될 텐데, 그러면 소셜 커머스에서 상품을 사기 위해서는 그 쓰이는 화폐가 있을 텐데, 이 가상현실 내 가상화폐 영역이 확대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이 앞으로 디지털 통화
시대에 들어가면서 아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는 좀 정기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서머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저 로블록스라는 기업이 이번에 상장할 때 저도 이제 우리 출연하는 애널리스트 이야기를 듣고 한번 관심 있게 봤는데 생각보다 상당한 프리미엄이 얹혀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주로 사용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뭐 아이들 그 유행이라는 게 너무 빠르게 이제 바뀌니까 얼마나 갈까 했는데 또 다른 편에서 듣는 이야기로는 그 몰입도 충성도 같은 게 상당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맞아요. 여태까지는 초등학교 애들의 꿈이 유튜버가 되겠다는 건데 이제는 오히려 저런 가상 세계에서 자기가 뭘 한번 해보겠다, 뭐를 주도하겠다, 뭘 팔아보겠다, 어떤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러한 쪽으로 지금 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에서도 저 로블록스가 상장한 다음에 그 메타버스 관련주 해가지고 또 테마가 형성이 돼가지고 막 올라가는데 뭐 네이버라든가 뭐 네이버 쪽이 좀 이렇게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아까 얘기하신 그 엔터테인먼트 쪽의 어떤 플랫폼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메타버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앞으로 이 영역이 상당히 커질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래요. 그쪽으로 갈 겁니다. 이거는 지금의 그 10대들, 즉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지금 흠뻑 빠져 있고 이제 그들이 이제 20대, 그 다음에 사회에 진출하는 30대 정도가 되면은 지금 우리가 그 인터넷이나 휴대폰이나 뭐 유튜브의 그 영역보다도 이 영역이 좀 훨씬 빠르게 크게 이제 다가올 가능성이 큰 거죠. 네. 유튜브 세대가 빨리 저물게 되면은 우리도 저쪽 메타버스로 넘어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결국은 이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제일 변수랄까? 아니면은 그 미국의 입장이 과연 이대로 허용할 것인가? 혹은 미국에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 될까? 이런 미국 질문이 정부로서는 그 강력한 그 대응책을 생각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큰 흐름이기 때문에 그것의 방향을 확 틀어버리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연을 시키거나 할 수는 있는데 우선 암호화폐만 하더라도 거래소가 지금 뭐 수천 개에 달하는 거고 이 전 세계적인 공조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지 여부도 이제 불투명한 거고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의 저러한 송금의 효용성 같은 게 입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이미 그걸 막을 수 없는 대세로 가는 거고 하니까 이게 확실히 분권화되고 다양화됐으니까 달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달러는 국가 단위로서도 강하지만 사실은 민간 분야가 굉장히 강해요. 스테이블 코인 쪽을 밀어주려는 의도가 스테이블 코인이 대부분 달러하고 연동이 됐거든요. 그 스테이블 코인의 세계가 커진다는 건 비록 암호화폐 세계의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그거는 달러하고 연동돼 있어서 달러도 같이 크는 성장 효과도 가져오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 분야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제대로 마음 먹고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려고 들면은 중국보다 훨씬 강하고 중국은 인구가 15억이지만 페이스북이라는 나라의 인구는 지금 25억이 넘거든요. 그 다음에 잠재력도 훨씬 크고 다국적이고 하는 의미에서 미국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가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해서 아마 대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세상이 아주 빠르고 그리고 아주 크게 뭔가 변화해가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데 과연 이 물결에 빠져 죽을 것이냐 여기를 물결을 타고 서핑을 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한데 참 공부를 계속 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